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서 연임에 도전할 거란 관측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대표를 향한 이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강민구 최고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 또 이재명 대표의 시대이라는 발언.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명비어천가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최고에서 나온 저 아버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재명 우상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김장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북한 노동당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 수령 아버지 이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네.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을 진짜 적통을 이어온 당 아닙니까? 그래도 역사가 있는 당인데요. 네. 야,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민주당이 뭐로 불러야 될지 뭐 할아버지나 증조부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게 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50%를 지지를 받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좀 품격과 그리고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은 합니다만 과연 아버지란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이제 지적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뭐 사임에 대한 출마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강민구 최고위원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뒤에 몇 마디를 더 붙여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말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에게 당장은 뭐 잘 보이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만 더 지어준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자타 공인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로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예.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을 효능감 있게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서 있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 본인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내외 특히 당원들에게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인지 일극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비롯해서 최근 행보를 놓고요. 민심은 총선에 이겼다고 독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의도 동탁 등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뭐 폭군이다, 폭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 동탁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근데 지금 저도 뭐 일견 여의도의 동탁이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만은 예. 앞으로는 아마 방구석 여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이야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지금 방탄하고자 하고 그 방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더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내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일부 친명 개딸 부대들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방구석 여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다급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대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에 그 정자동에 있는 호텔과 관련해서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수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언제까지 탄압을 할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여의도의 동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여의도의 유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의 동탁이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어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승전 선거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고 제대로 그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검사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법 밖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합니다. 검사 탄핵 외에도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애완견 충성 경쟁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 형세입니다. 자, 지금 뭐 언급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또다시 이제 검사 탄핵을 꺼내 들었고 여기에 나가서 검찰청 폐지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들립니다. 여당에서는 이 상황, 아무래도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요. 네.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존 전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1호부터 지금 검찰 탄핵 등의 무리한 발언들을 굉장히 쏟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 아까 한민수 그 대변인이 했던 말에 이 주어만 바꿔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디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권과 권한을 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민심을 왜곡하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법 밖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대로 지금 검사의 주어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제가 생존 전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노출되고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행에 전념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큰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단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약 420억 원의 금액을 다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민주당 당사 팔아야 돼요. 비자발적 지금 여기 천막 당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붕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는 곧 민주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로 생존 전쟁이다 할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장하시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곧 민주당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 방탄도 결론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것은 뭐 다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 무너뜨려야지만 다음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방탄이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리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성남 FC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나마 대선 후보를 향해서 들이댈 수 있는 검증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사람을 알았냐 몰랐느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냐 몰랐느냐 게 아니라 뭐 대장동용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증교사 그거를 전화로 해서 얘기를 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고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인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위증 교사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검찰이라고 해체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에도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 녹취록을 보고도 정말 이 양쪽에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예. 어쨌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도 안 갖춰진 그 김 비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고 그 통화 중간중간 내용에 아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15년 오래된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설명이 있고 또 예. 변론 요지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예. 이 변론 요지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공적인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논란은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위증이라는 게요, 거짓말을 말하면 위증이 아니라요, 기억을 왜곡시킨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인으로 쓰는 사람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법의 전문가예요. 네. 이 부분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기억을 계속 기억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리고 내 진술 요지서 좀 보세요. 내가 이것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기억을 조작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증인은요, 경기도와 관계된 알선 사업들을 꾀하고 있었어요. 이걸로 지금 재판 중이었습니다. 네, 그럼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이것도 재판 중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70억을 받기로 해서 이 중에서 30억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요, 경기도 자체에서 내가 알선 등으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경기도지사야말로 갑 중에 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예.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당대표가 위증교사뿐만이 아니라 위증교사를 강압했다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위증교수를 강압했다. 내용 중에서 물론 정확한 그런 표현이 없다지만 내용 중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 자체도 위증교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또 다른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관계인데 그럼 이런 그 더 이상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고 이게 지금 말씀 네. 한번 드리면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오해가 소지가 있는 본인은 계속해서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이 돌아가셨고 시간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예. 예. 변호사나 검사들이 증인 요청을 할 때도요, 나오셔서 기억나시는 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랬죠, 저랬죠, 사실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어투가 부드러웠다라고 해도 그 지위에서 오는 강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요, 민주당 당 국회의원들에게 예. 부드럽게 말했다라고 해도요, 이거를 부드럽게 말씀하셨구나가 아니라 이거 강압으로 느낄 수 있는 국회의원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강압으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이 대표를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한 이 공소장 내용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내역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지금 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죠.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건 영상 자료들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화이팅을 외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아하. 영상들도. 예.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한민국 역사상 당군 일에 한 번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런 없던 직을 만들면서 목적이 없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군 일에 한 번도 없던 직을 무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여기에 주어진 임무가 있었을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행위들은 대다수가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된 건이에요. 네. 그럼 이것이 임무였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한 정황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는요, 이 대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장은 글쎄 설득력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 뭐 보기에 따라 다르죠. 네. 그리고 뭐 검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고 하나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대북 관계를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까지 저지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하여라라고는 누가 했겠습니까? 아. 그리고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김성태 씨가 이화영 씨와의 어쨌든 이런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두 분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근거로서 뭐 공문이 갔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공문에도 그 불법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내용은 있는데 그 아래 수면 아래 불법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또 결정적인 것이 그러면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로서 이화영 씨에게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전원 증거예요. 근데 그 이화영 씨가 지금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성태 씨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예. 근데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41억에서 100억 정도의 큰 돈을 증거나 녹취도 안 남겨놓고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하면서요. 이 관계된 건들을 다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방북을 하고 싶은데 방북은 하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 남합리에 다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돈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유엔 제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방북은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건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네, 그럼 이건 편법을 써야 되는데 아.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이분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분들이 바보로 생각했던 건 국민이고요. 예. 검찰이고요. 대한민국 법 제도인 겁니다. 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충분히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대납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 정도의 건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돈이 납부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6성은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검찰 때 네. 생각이고 방금 대변인 이야기도 맡은 얘기 같은데 아까 이 부분이 좀 어리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화영 지사 파보냐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거부한 상황에서 그런데 본인은 뭔가 좀 대북에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걸 좀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놔서 밖에서 보면서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예. 얘기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악화가 되잖아요. 그 누가 대납을 해주든지 간에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그 예산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누가 대납을 해주든 쌍방울을 해주든 누가 해주든지 간에 대납을 해줘도 나중에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추진을 요구했지만 불법적인 요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본인의 대선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아, 예. 당연히 그게 업적이 돼서 대선 가도로 가는데 검증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3주째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들 1년씩 번갈아 맞자고 협상안을 내놨는데
민주당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은?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폭주를 하고 있죠. 관례들을 다 깨면서 예. 뭐 운영이나 법사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에 넘기고 협상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네. 그래도 민주당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려해 볼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몇 번 했는데 600번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미국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여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요, 가장 먼저 만든 나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서는요, 이 제2요구권을 비토, 그러니까 거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리턴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그리고 지금 이 헌법을 만든 입헌자들은요, 이게 입법부의 이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거를 우려해서 만든 것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입니다. 예. 근데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정말로 정당방위의 한 수단이자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입법 폭주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했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 거부권이란 용어조차도 쓰지 마라. 제2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써라. 부정적이지 않게. 예.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민주당의 폭주에서 민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수정 제안한 제2요구권은 그걸 원하시니까 제2요구권을 1년간 하지 않으면 바꾸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죠.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 입법이 제대로 된 입법이 민생을 예. 위한 입법이란 당연히 제2요구권 쓰지 않아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고 민생을 올가매고 행정부에 부담을 주고 예.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는 입법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제2요구권 얼마든지 써야죠.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미국 어려운 건국의 거예요? 아버지들을요. 예. 인간을 믿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예.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립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자꾸 관례 얘기하시는데요. 그 어느 대통령도 그 제2요구권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현실로 돌아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네네. 그럴 거면 권한쟁의 심판 요구 하지 않았어야죠. 그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자제하신다면 예. 저희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한마디만 네. 더 네, 드려도 예. 되면요. 짧게요. 예, 상권 분립만큼이나요.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말씀도 좀. 그럼 나머지 7개 있는지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런 상황이면 7개도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이요? 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7개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자꾸 미국 얘기하시는데 네. 미국도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다 독식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의사들 집단 휴진했습니다. 예. 군사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시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 산자위도 열어야 되고 법사위도 열어야 되고 또 정무위도 열어야 되고 보건복지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빨리 그 상임위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이제 있습니다. 주말까지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